성형외과 윤용일 원장입니다. 가슴 수술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슴 재수술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가슴 재수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슴 재수술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가슴 모양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재수술을 하는 게 첫 번째 원인이겠죠. 모양은 사이즈나 아니면은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만족을 못 하시면은 재수술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용구축이나 촉감, 아니면은 본인이 봤을 때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나 이럴 때 상담을 통해서 재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용구축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가슴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가슴이 딱딱해지면 촉감도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으시고요. 위치도 조금 변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자세한 기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만성적인 염증에 의한 섬유화 과정을 통해서 피부 안의 조직이 피막 구축으로 인해서 딱딱해지는 과정을 거쳐서 구용구축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구용구축이 단계별로 약한 단계에서 심한 경우까지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수술의 원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슴 재수술은 일반적으로 첫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합니다. 1차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 가슴 모양과 조직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슴 재수술을 결정하실 때는 본인의 불만족이거나 이럴 때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상담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간혹 수술 후에 얼마 되지 않은데 바로 열이 나거나 한 달 안에 발열이나 압통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형물 때문에 재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급성 염증에 의해서 압통이라든지 통증이 참기 힘든 경우에는 재수술을 통해서 빠른 교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보형물의 파손이나 변형 등 기타 기능적인 문제 발생 시 재수술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며, 정확한 재수술 시기는 가슴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가슴 접근 방법에는 유륜, 겨드랑이, 가슴 밑선 이렇게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가슴 밑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겨드랑이 절개나 유륜 절개 같은 경우에는 가슴 모양과 가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수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얼리 성형외과 윤용일 원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슴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첫 수술보다 통증이 조금 덜하다는 평이 많거든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재수술을 결정하시게 되는데, 기존 가슴빵이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는 보형물 교체를 통해서 손쉽게 재수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통증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피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캡슐. 그거의 유무에 따라서 통증이 크거나 작거나 그게 결정되거든요. 근데 이제 피막을 100% 제거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진짜 심한 구축이 있는 경우는 제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가슴 모양의 크기나 아니면 밑선을 내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을 원하면은 일부분만 제거를 하고 교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수술 같은 경우에도 원데이라고 하면은 이거 케바케예요. 기본적으로는 무통, 치법 없고 그렇게는 해드리죠, 확실하게. 우리도 원데이를 원하는 사람은 퇴원시켜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응급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응급실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가슴 수술 같은 경우에. 왜냐면 집에 가서 갑자기 가슴이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화장실 가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저혈압이 오거든요. 가슴 수술을 하다 보면 갑자기 없던 공간에서 압박이 오면은
약간 좀 이렇게 현기증이 또 나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요. 가슴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슴도 지켜보고 다음날 아침에 퇴원시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당직이 있잖아요. 다른 데 당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룻밤 잘 주무신 거 보면 끄떡 없어요. 아무 이상. 전문의가 상주 한 24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24시 모니터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얼리 성형외과는 숙련도 높은 전문의와 심층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적합한 보형물을 체크하고 정품 보형물을 사용합니다. 안전 시스템과 응급체계 시스템이 대학병원급으로 잘 갖춰져 있어 환자분이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가슴 수술은 전신 마취로 진행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수술 전부터 환자의 몸 상태를 꾸준히 체크합니다. 수술 중에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수술은 최소절개로 진행되며 또한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이 응급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다 끝나고 난 후 주얼리 경과 매니저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사후 관리가 진행되는데요. 주얼리만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환자의 통증과 붓기 등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가슴 수술을 고민하고 가슴 재수술을 문의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슴 수술은 만족도가 가장 높은 성형수술로 꼽히는 만큼 환자분들이 만족할 때 저 역시 뿌듯한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슴 재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슴 재수술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수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얼리 성형외과 황수진 원장입니다. 일단 환자분들께서는 저희한테 평소에 뭐 앓고 있는 질환이 있으시다든지 그 다음에 드시고 있으신 약이 있다든지 기존에 드시던 약이나 질병 같은 거는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충분히 상의하에서 개별적으로 다 조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술 전 조심해야 될 약은 우선 이제 혈압약 드시는 분들 계세요. 고혈압으로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당일 아침까지 꼭 드시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복용 중인 약 중에서 저희가 이제 성형외과다 보니까 다이어트 약 같은 거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약이 이제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혹 이뇨제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몸이 탈수 상태가 이미 진행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을 좀 중단해 주시는 게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간혹 뭐 한약 같은 경우에도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중단하시는 게 맞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혈에 문제를 일으키는 약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드시는 약이 사전에 꼭 얘기를 해주셔서 계획을 세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에 기존에 이제 알러지가 있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가감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수술이랑 마취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연, 금주는 이제 필수로 좀 지켜주셔야 되고, 금식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위 내용물이 이렇게 역류해서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심각한 합병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환자분께서 이제 지켜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수술 후에는 환자분이 특별히 신경 쓸 사항은 없으시고, 이제 단 전신 마취인 경우에는 기관 내 삽관으로 저희가 호흡을 같이 컨트롤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호흡을 같이 동반해 주셔야 마취 회복도 빠르고, 혹시나 이제 무기폐라고 해서 이렇게 폐가 좀 쪼그라들 수 있거든요. 그게 잘 펴져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안 펴지면 폐렴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되게 큰 과정이잖아요. 환자분들도 그래서 마취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다음에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거냐,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선생님은 이제 환자분 수술하는 데 집중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취과 의사가 옆에 같이 있어서 수술 전,
그다음에 수술 도중 끝나고 회복하는 데까지 통증이나 뭐 의식 소실이나 그다음에 호흡 관리 같은 것도 다 옆에서 전문으로 해야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마취과 전문의가 2명 있거든요. 다른 선생님이랑 저랑. 그래서 둘이 서로 백업하면서 안전하게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끝나고 회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직원들도 같이 저희가 그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수술 후 매뉴얼도 있지만 훈련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상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평소에 훈련이 되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안전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취통증학과 전문의는 마취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얼리 성형외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 전 환자의 마취 평가, 그다음에 중간에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환자의 안전을 저희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환자분들이 섀도우 닥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좀 걱정되시고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텐데, 주얼리 성형외과를 방문하시는 모든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의사로서 직업 윤리와 도덕성을 반드시 지켜가면서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주얼리 성형외과를 찾아온 이유는요, 눈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오늘 원장님도 만나고 인터뷰도 해보고 상담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구독자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처음 보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주얼리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유현식입니다. 제가 눈 고민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찾아왔어요. 제가 웃을 때 한쪽이 좀 짝눈이에요. 혹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왼쪽에 비해서 좀 강하다 보니까 아. 웃을 때 조금 더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강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근육의 힘이 좀 더 강하다고 아.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여기 눈매 교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밑에 힘을 하시면 올라가는 현상이 훨씬 더 덜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인터넷 보니까요. 이 트임은 어느 병원에 가서도 똑같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예. 혹시 트임을 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눈이라는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종합적으로 따져서 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구가 이렇게 들어가신 분이 아무리 트임을 하셔도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터달라고 해서 그게 다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구 돌출 정도라든가 그런 거를 따져서 잘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궁금한데 네. 들어간 눈이 좋은 거예요? 나온 눈이 좋은 거예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 네. 위해서는 안구 돌출이 좀 많이 된 눈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나온 눈이 그죠? 나온 건가요? 남들에 비해서는 네. 그래도 돌출이 좀 돼 있는 눈입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트임 종류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어떤 트임 하는 게 좋을까요? 트임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악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밑트임을 하게 되고, 가로 길이를 넓히기 위해서는 앞트임하고 뒤트임을 하게 됩니다. 앞트임 같은 경우에는 미간 사이가 넓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트임을 하게 되면 미간 사이가 좁아지게 되는 거죠. 뒤트임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길이를 연장을 시킴으로써 가로 길이를 조금 더 길게 만들어 드리는 거고, 밑트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깥쪽 부분하고 가운데 부분을 아래로 내림으로써 상악 폭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아지상도 가능한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D팀하고 밑팀을 같이 하시면 일반적으로 올라가신 눈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상으로 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고양이상은요? 고양이상 같은 경우에는 그 외양각 고정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처져 있는 꼬리를 이 뼈에 고정을 시켜서 최대한 위로 고정을 시켜놓으면 고양이상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떤 걸 가장 많이 찾나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인을 많이 선호를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원하셔서 인라인이나 인아웃 정도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하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사실 마취거든요. 예. 혹시 마취할 때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어떤 마취가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눈 수술 같은 경우에는 국소 마취하는 기간 동안만 네. 잠깐 수면 마취를 하고 국소 마취한 다음에 중간에 환자를 깨워서 눈 상태를 보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국소 마취를 하고 수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안 아픈가요? 예, 내시경 할 때 네. 잠깐 주무시는 것처럼 그 주무신 상태에서 국소 마취를 하면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그러면은 저라면 연예인 사진을 좀 가져갈 것 같거든요. 가능한가요?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져와도 얼굴 기본 네. 바탕이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이 원하는 스타일을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지 똑같이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혹시 김태희는 안 되나요? 네? 김태희 안 되나요? 안구 구조가 좀 틀리시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스타일로는 만들어질 수 네. 있는데 정확히 똑같이는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사실 저는 강아지상이 좀 되고 싶거든요. 예. 뭐 하면 되죠? 지금 봐서는 이제 강아지상을 원하시면 리튬하고 리튬을 해서 올라가신 눈꼬리를 좀 내리시면 네. 강아지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이 좀 예. 있는 것 같아요. 안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돌출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예. 주변에 보니까 눈 성형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네, 여러 번 하시죠. 하더라고요. 네. 원래 여러 번 해야 되는 건가요? 꼭 그러신 건 아니신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중고등학생 때 매몰로 많이 하시거든요. 최근에는 중학교 3학년부터 수술을 하게 돼서 그때는 매몰법으로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피부가 조금 이제 처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또 절개법으로 해서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고 다시 또 라인을 잡고, 그리고 또 30, 40대 되면 또 피부가 처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라인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절개법으로 또 다시 수술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미성년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부모님의 동의만 있으면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만 9세 정도 지나면 안구 골격 자체는 어느 정도 성장이 멈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라식을 했거든요. 혹시 시력이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트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안구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부심 현상이라든가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적응하기에 따라서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지나시면 그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귀찮게 했는데도 너무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저도 오늘 만나서 네. 반가웠습니다. 예. 사실 눈썹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딱 한마디 짧게도 좋을 것 같아요. 눈이라는 건 사람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술하기 전에 많은 상담과 그리고 그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셔서 수술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외치고 마무리하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내가 좋아요 한번 같이 구독 감사합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지 씨. 네. 잘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냈죠. 네. 원장님도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원장님께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실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오늘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왔거든요. 과연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가슴 수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오늘 가슴 보형물 종류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가슴 보형, 이게 가슴 보형물인가요? 네, 이렇게 가슴 보형물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은 크게 이제 멘토와 이제 모티바 이렇게 가슴 보형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멘토 보형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옆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매끄러워 보이는 스무스 타입이고요. 네. 오른쪽에 보이는 게 마이크로 텍스처라고 조금 꺼끌꺼끌한 면이 있죠. 네네네.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가슴 수술할 때 가장 고민이고 좀 무서워하는 구형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온 보형물이거든요. 네. 두 가지 다 그 볼륨 향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양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 멘토 보형물이 가진 또 장점과
어떤 분들에게 좀 더 적합한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멘토 네. 보형물의 장점은 가슴이 빈약하신 분들 중에 피부가 네. 얇으신 분들이 있고 두꺼우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피부가 얇으신 분들한테 보형물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보형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성비가 좋거든요. 네. 굉장히 큰 장점을 가격, 가지고 있네요. 가격 대비 안정성과 함께 만족도가 높은 보형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모티바 보형물 맞나요? 네, 여기 보시는 보형물은 모티바인데요. 한쪽 뒤집어 보면은 한쪽은 이렇게 비어 있고 한쪽은 여기 조그만 무슨 칩 같은 게 보이시죠? 네, 보여요. 네, 여기에 아직 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티바 전용 리더기를 갖다 대면은 이 보형물의 종류와 모양, 그러니까 네. 고유의 이제 특성을 알 수 있게끔 어떤 보형물 썼는지 파악이 되거든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또 안정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조금 신뢰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보형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보형물 만져봐도 될까요? 네네. 너무 궁금했거든요. 소개하실 때. 근데 이거 걱정되는 게 네. 꽉 지거나 이러면 터질지 않을까. 네, 일단은 모티바에서 안쪽에 있는 이제 겔 성분이 있는데 모티바는 외피를 5겹으로 강화했다고 해서 절대 네. 터질 일은 없다고 이렇게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네. 여성분들이 가슴 수술할 때 많이 걱정하시는 구형 구축이나 이런 것도 마이크로 텍스처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예방할 수 있다. 네. 오,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또 제가 궁금한 게 네.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즈를 네. 어떻게 책정하게 되는 건지.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본인이 무조건 가슴 크게 해달라고 해서 많이 크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네, 본인의 가슴 체형과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 탄력도와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네. 그 양쪽의 대칭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무조건 뭐 저는 300 이상, 무조건 400 이상 이렇게 넣어달라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럼 저도 그렇게 해드리면 되는데 그거는 가슴 본인의 그 사이즈와 그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네, 아무래도 이제 가슴 성형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네, 좀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이 촉감도 있잖아요. 네. 이런 촉감이 수술 후에 너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예전에는 가슴 수술하면은 딱딱하고 그렇죠, 조금 그렇죠. 무게감이 있고 네.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면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보형물 종류가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촉감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형물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네. 수술 시에 어떻게 자신한테 잘 맞는 보형물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네, 수술을 결정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의 그 가슴 상태와 네. 가슴 크기, 그다음에 라인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그 양쪽 다 가슴이 비대칭인 경우도 있고 네네. 약간 조금 볼륨 차이도 크기 때문에 네. 이 볼륨을 조절해 주는 게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네. 상담하실 때 네. 본인의 가슴 상태와 정확한 사이즈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보형물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숙련도와 그 환자분의 그 가슴 상태를 잘 이렇게 조율을 해서 무조건 큰 거 놓는 것보다는 네. 본인의 그렇죠. 가슴 맞는. 네, 적합한 그런 거를 좀 적절히 상담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정보 알려주셔가지고 가슴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저희 찾아뵐게요. 그러면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얼리 성형외과를 온 MC 연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지방이식 관련 수술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정말 지방이식으로 유명하신 원장님을 저희가 찾아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문경민 원장님. 안녕하세요, 연진씨. 네, 혹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얼리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문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원장님은 그 지방이식 수술 경험이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시는지? 제가 처음 지방이식을 한 지 한 10년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잘 찾아온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지방이식 수술이라는 게 주변에서 이제 말로 들으신 분들은 되게 많으신데 네. 자세히는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럼 지방이식 수술이 과연 어떤 건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이식은 우리 얼굴에 볼륨 있는 라인과 탄력 있는 건강한 피부가 오래 네. 지속될 수 있도록 아, 깨끗한 자가지방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수술인데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이 찾고 있는 인기 있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터넷만 보더라도 지방이식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병원마다 수술 방법도 다르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혹시 주얼리 성형외과만의 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 주얼리에서는 주얼리 지방이식이라고 하여 여타 지방이식의 단점을 보완한 지방이식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 첨단 리포키 장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순수 지방을 정밀하게 분리, 이식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깨끗한 순수 지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방마다도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지방의 차이가 수술의 결과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좋은 지방은 불순물과 오일 성분이 없고 선명한 노란색을 띠는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순수 지방에 불순물이 섞이면 생착률도 낮고 안전성도 떨어지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을 깨끗하게 분리하는 것이 수술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깨끗한 순수 지방을 또 처음 들어가지고 오늘 새롭게 안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제 주변에서도 지방이식 관련해서 좀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과연 왜 지방이식 수술을 다들 찾으시는 걸까요? 지방이식 수술은 볼륨감 있고 생기 있는 얼굴을 만들어주는데 효과적인데요. 그와 함께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방이식도 수술이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지방이식 부작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고 불균형이 발생하는 점, 그리고 붓기와 멍,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저희 주얼리의 시술 방법을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지방이식을 진행할 때 필요한 양의 지방을 균일하게 이식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지방을 이식하기 전에 지방 이식할 부위에 피가 나지 않고 이식이 잘 되도록 툼메슨트 용액을 넣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출혈이나 멍 붓기 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수술 과정도 되게 궁금해지는데 혹시 수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먼저 지방흡입을 진행을 하고 뽑아낸 지방을 리포핏 원심 분리를 통해 순수 지방을 분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깨끗하고 안전한 순수 지방을 추출해낼 수 있는데요. 추출한 순수 지방을 디테일한 디자인에 맞춰 필요 부위에 적정량을 세밀하고 촘촘하게 주입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방이식이 이루어지는군요. 네. 그럼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게 병원마다 또 수술 방법도 차이가 있고 그런데 혹시 주얼리 성형외과만의 지방이식 장점이 또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장점들처럼 좋은 장비와 디테일하고 섬세한 작업을 통해 부작용 없는 지방이식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주얼리에는 지방이식 전문 원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함께 지방이식 수술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기술력과 각자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지방이식 수술이 특별히 이런 분들에게 더욱 추천하고 싶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텐데 어떤 분들한테 지방이식 수술을 더 약간 추천하시나요? 먼저 지방이식이 필요한 타입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마가 낮거나 울퉁불퉁하신 분, 눈덩이가 꺼진 분들이 많이 찾으시고 볼살이 빠져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들, 팔자주름이 깊어진 분들도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천적 이유나 후천적 사고로 인해서 얼굴이 비대칭이 발생한 분들에게도 지방이식이 좋은 치료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너무 궁금한데 제 얼굴에서는 지방이식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디를 좀 추천하고 싶은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연지 씨 이마 좀 잡고 네네네네. 있을까요? 부끄러워요. 이마를 보면 네. 전체적인 모양 괜찮은데 가운데 부분이 좀 꺼져 있어서 이런 예, 부분이요? 이마 부분에 좀 가운데 부분에 좀 볼륨감을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앞광대도 살짝 볼륨감을 주면 좀 더 어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체내에서 지방을 흡입한 다음에 그 지방을 가지고 얼굴에 네. 지방이식을 하게 되는군요. 너무 신기한데요? 네. 저도 한번. 그러면은 그 지방이식 수술을 하고 난 후나 뭐 전후 관리 이런 게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방 이식 후에 주의사항을 잘 지키지 못하셔서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거나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는 이식한 지방의 생착을 방해하는데요. 생착률이 떨어지면 원하시는 수술 효과를 못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주와 흡연입니다. 지방 이식도 엄연한 성형수술인 만큼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요. 최소 한 달은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하고 한 달 이내에 회복된 느낌을 받으셔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이 생착되는 한 달 동안은 경락, 마사지, 레이저 등 시술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울퉁불퉁해지는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오늘 원장님에게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이 지방이식 수술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조금이라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네. 이렇게 정보를 알아가면 네.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이식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상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너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문경민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저희 주얼리 성형외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다음에 좋은 정보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얼리 성형외과 전문의 문경민 원장입니다. 여러분, 미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얼굴형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인의 얼굴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딱 정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성형외과 의사가 알려주는 2021년 가장 많이 선호하는 얼굴형 트렌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얼굴형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간을 10년 전으로만 되돌려 보겠습니다. 10년 전 성형과 관련된 핫한 키워드를 3가지 뽑아봤습니다. 이 3가지는 동안, 베이글, 양악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당시에는 어려 보이면서 교정된 얼굴형을 많이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안 얼굴형이 유행이다 보니까 크고 동그란 눈, 그리고 적당한 높은 코, 볼륨감 있는 얼굴형이 유행하였습니다. 동안 열풍은 피부 관리와 시술도 많이 찾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로 지금까지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양악수술은 심미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고 홍보가 되면서 외모적 컴플렉스를 개선하는 주요 수술로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행하는 2021년 얼굴형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불과 10년이 지났지만 유행의 변화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바로 작은 얼굴형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V라인이나 갸름하고 작은 얼굴을 선호하였지만 현재 유행하는 작은 얼굴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를 2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작은 얼굴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전에는 윤곽 수술이나 양악 수술로 이루어지는 작은 얼굴을 선호하였지만 지금은 리프팅이나 거상술을 통해서 늘어진 연부 조직을 당겨서 탄력 있어 보이는 작은 얼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얼굴형 개선을 원하는 고객분들 대부분이 처짐이나 주름과 같은 노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같이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 여백이 많이 없는 서구형 얼굴형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작은 얼굴형에 큰 눈, 코, 입이 모두 들어가 있어서 얼굴의 여백을 줄이고 이목구비의 볼륨감을 강조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보면 서양인의 얼굴형에 가까운 얼굴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 SNS가 발달하면서 세계적인 유명인 셀럽들을 쉽게 접하게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아이돌들 역시 서구적인 얼굴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행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2021년 얼굴형 트렌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마를 강조하고 짧은 턱과 짧은 인중과 같이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부위들에 많은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작은 얼굴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입술을 도톰하게 하고 볼륨감 있게 해서 인중을 짧게 보이게 하거나 인중 축소술을 해서 인중을 직접 짧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마 볼륨을 강조해서 이마를 볼륨 있게 만들어서 얼굴을 작게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최신 트렌드의 얼굴형은 신체 비율과의 조화도 상당히 강조되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예쁜 얼굴형에만 많은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요즘은 전체적인 신체 비율과도 알맞은 얼굴형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유행의 변화는 성형의학계에도 상당히 빠르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성형은 자신에게 알맞으면서 효과적인 시술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성형인 만큼 성형외과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무조건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닌 개개인에게 맞는 효과적인 수술 방법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주얼리 성형외과 문경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얼리 성형외과 마취과 전문의 황수진 원장입니다. 여러분, 마취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무섭다, 덜 아프게 해준다, 위험하다, 이러한 이미지를 연상을 시키시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마취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다치거나 질병이 생겨 수술 같은 치료를 위한 마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보통 마취의 첫 경험은 치과에서 많이들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어린 시절 이 마취가 무서워 치과 치료를 겁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취 잘 알고 이해하면 여러분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취는 통증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수술 시 불안이나 공포감을 덜어주고 수술 부위 출혈을 줄여주기 위한 이유로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통증 억제만큼이나 마취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마취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의식을 차단해서 감각을 잃게 만드는 수면 마취, 이에 더하여 기관 내 삽관과 근육 이완을 통한 전신 마취, 그리고 의식은 있지만 해당 부위의 말초신경만을 억제하는 국소 마취가 있습니다. 마취 방법은 수술의 종류와 수술 대상자의 상태에 정해지게 되는데요. 각 마취 방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수술에 많이 사용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면 마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성형외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중 대부분 수면 마취가 진행이 되는데요. 수면 마취는 말 그대로 환자를 잠에 들게 한 뒤 수술을 진행해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마취 방법입니다.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전향적 기억 상실이라고 해서 약물이 투여된 이후의 부분을 일시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국소 마취를 하더라도 통증이 강한 수술이 진행될 때 약물 투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수면을 통해 수술이 진행된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서 통증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을 잊게 해주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어디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는지는 개인마다 투여된 약물의 양이나 마취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눈을 떴을 때 수술이 다 끝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면 마취 약물에 많이 쓰이는 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이 있는데요. 프로포폴은 마취의 반응이 빠르고 지속성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체내 약물이 줄어드는 반감기도 짧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고 약물이 남아있는 잔여 약효에 대한 걱정도 비교적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호흡 억제 작용이 있기 때문에 체내 산소가 부족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한 상황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련된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 상태에서 수면 마취가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뉴스에서도 다뤄지듯이 프로포폴의 의존성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011년도부터 향정신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사용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미다졸람은 다른 마취 약물과는 다르게 술에서 깬 듯한 숙취가 나타나기도 하고 속이 메스껍다거나 정신이 몽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면 마취는 어떤 수술에 많이 사용이 될까요? 대표적으로 눈 수술입니다.
눈 수술은 눈을 감고 있어야 하고 무의식적으로도 눈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수면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 이식 수술이나 코 수술, 안면 거상술, 늑연골 채취에도 수면 마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는 가슴 수술이나 윤곽 수술 등 근육의 이완이 필요한 비교적 큰 수술에서 기계와 호흡 마취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국소 마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국소 마취는 리도카인 같은 약물을 해당 부위에만 주사하거나 크림으로 발라서 비교적 작은 부위의 절제라든지 피부 시술 같은 데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소 마취는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가 쉽고 마취가 금방 풀려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확실히 감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공포심은 줄이기가 어려워서 이 경우 환자의 선택에 따라서 수면 마취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성형외과의 많은 수술들이 수면 마취하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프로포폴이라는 약제가 환자의 호흡 저하를 야기시켜서 그것이 응급상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병원을 선택하실 때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성형외과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취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마취에 대한 더욱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마취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주얼리 성형외과 마취과 전문의 황수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점점 늘어나는 얼굴 고민에 추천하기 딱 좋은 주얼리 풀페이스 지방이식. 간단한 시술로 빠른 일상복귀, 자가지방 이식으로 안정성업, 생착률업, 흉터가 남지 않아 안전함, 입체적인 동안 페이스, 탱탱한 피부 탄력까지. 지방이식 상담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탑3, 주얼리 모델 은하가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지방 추출 꼭 배랑 허벅지에서 빼야 하나요? 생착률이 높은 부위로 진행하기 때문에 배와 허벅지가 가장 추출하기 좋습니다. 지방 이식할 때 PRP 꼭 같이 하는 건가요? PRP는 지방 생착률을 약간 높일 수 있지만 지방량이 충분하다면 꼭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방 이식 꼭 2차까지 해야 하나요? 부위마다 생착률이 다르고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2차까지 권장합니다. 지방 이식 효과는 얼마나 가나요? 영구적인가요? 지방 이식 후 대략 3개월까지 이식했던 지방 중 일부는 흡수되고 남아있는 지방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점차 줄어들 수 있어 반영구적입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지방 이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지방세포에 원활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수술 전후 잠시 다이어트를 중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필러를 녹인 후 바로 지방 이식이 가능한가요? 얼굴에 남아있는 기존의 잔여 필러를 리턴 주사로 녹인 뒤 바로 지방 이식이 가능합니다. 주얼리 갈아탄 지방 이식처럼요. 지방 이식 후 처짐이 발생할 수 있나요? 지방 이식 후 생착이 잘 된 지방은 대부분 처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얼리 지방 이식 이런 분께 추천드려요. 첫 번째, 꺼진 이마, 낮은 이마 그리고 이마가 울퉁불퉁한 경우. 두 번째, 눈꺼풀이나 눈 밑이 꺼진 경우. 세 번째, 빠진 볼살로 인한 폐임이나 깊은 팔자주름이 있는 경우. 네 번째, 생활 습관 등으로 얼굴 라인이 변형되어 양쪽 얼굴 라인이 다른 경우. 주얼리 지방 이식 어떤 점이 특별할까? 필요한 양의 지방을 각각 여러 층이 균일하게 이식해줘 꺼진 피부도 탱탱하게 만들어줘. 리포킷 순수자가 지방 이식을 통한 99% 높은 생착률까지. 그럼 주얼리 지방 이식 부위를 추천할게. 주얼리 지방 이식으로 예뻐진 비포 애프터. 아직도 지방 이식 궁금한 게 남았다면 우리 주얼리에서 만나요.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다음은 어떤 시술이나 수술 물어봐 줄까? 댓글로 남겨줘. 얼굴형 고민에 추천하는 윤곽 3종 성형. 다름한 얼굴, 인형 같은 페이스, 세련된 V라인, 작아진 얼굴까지. 윤곽 성형 상담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탑3, 주얼리 모델 은하가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잠깐, 먼저 윤곽 3종 쉽게 알려줄게. 윤곽 3종은 사각턱 축소, 광대 축소, 턱끝 축소로 이루어져 있고 수술을 통해 얼굴을 보다 작고 갸름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해주는 수술이야. 윤곽 3종 무조건 많이 깎아야 좋은 건가요? 뼈를 안전하게 자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 많이 깎는 것보다 정확하게 깎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윤곽 수술 후에 반드시 처짐이 생긴다는데 정말인가요? 처짐의 경우 개인 피부의 두께나 얼굴 지방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생긴다고 할 수는 없으며 필요시 간단한 얼굴 지방 흡입이나 리프팅을 함께 진행하면 좋습니다. 주얼리에는 볼턱 흡입과 주얼 리프팅이 있어요. 양악 수술과 윤곽 3종 어떤 점이 다른가요? 차이가 궁금해요. 양악 수술과 윤곽 3종은 절골하는 뼈의 부위가 달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의 차이가 있어요. 윤곽 3종은 필요에 따라 각각 수술도 가능한데 앞턱과 사각턱은 함께 수술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비대칭이 심한 편인데 윤곽 3종으로 맞출 수 있나요? 비대칭이 심할 경우 양악을 고려하시는데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균형이 맞게끔 일정 부분 비대칭 개선이 가능합니다. 윤곽 3종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영부 조직을 안전하게 박리하고 정확하게 분리하여 출혈량을 줄이면 붓기나 회복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사후 관리도 꾸준히 받으면 좋습니다. 윤곽 3종 수술 후 씹는 것이 힘들어지나요? 윤곽 성형은 씹는 저작근이나 턱 관절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회복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하는 예쁜 기준 정확하게 깎는 주얼리 윤곽 3종 어떤 점이 특별할까? 주얼리 앞면 윤곽 포인트 광대 축소부터 알아볼게. 볼처짐은 줄이고 돌출된 부위를 정확하게 절개. 두 번째, 사각턱 축소. 어느 각도에서 봐도 예쁜 V라인으로 만들어줘. 세 번째, 턱끝 축소. 날렵한 턱끝으로 입체감을 살려줘. 작고 갸름하면서 입체적인 페이스 라인으로 완성. 어느 각도에서 봐도 세련된 V라인으로 변신했어. 주얼리 윤곽 3종의 기술력, 실제 수술 전후 CT 사진으로 직접 확인해봐.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수년간의 노하우, 주얼리 안전 수술 시스템. 주얼리 윤곽 3종으로 예뻐진 비포 애프터. 아직도 윤곽 3종 궁금한 게 남았다면 우리 주얼리에서 만나요.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다음은 어떤 시술이나 수술 물어봐줄까? 댓글로 남겨줘. 안녕하십니까. 주얼리 성형외과 원장 윤용일입니다. 지방 이식 수술 후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장 궁금하신 게 환자분들이 언제부터 씻을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보통 지방 이식하고 한 일주일 전부터 지방 채취한 부분, 보통 허벅지나 복부 쪽이 되겠는데 일주일 후에 씹밥 풀고 샤워나 이제 간단한 샤워나 이런 거는 가능하고요. 정 씻고 싶으시면 3일부터 방수 테이프 붙이신 상태로 샤워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얼굴 쪽으로 지방 이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마 부위나 이런 데 물리지 않게 모자 쓰시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안경은 되도록이면 일주일 후부터 착용이 가능한데 부득이한 경우 3일부터 물리지 않게 착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 후에 지방 묻힘이나 아니면 얼굴이 좀 많이 붓기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주일 후 보통 2주 정도면 되도록 차분히 얼굴 붓기가 가라앉습니다. 저희가 처방해주는 보건력 잘 복용하시고요. 더 유의사항은 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술 받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용일 원장입니다. 뿌띠 성형시술에 대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러나 보톡스 많이 하시는데요. 다 세안 같은 경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음날부터 가능하시고요. 당일에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세안을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소 마취가 일부분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얼굴 움직임이나 감각 저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5시간 정도만 참으시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주의사항 안내해 드리니까 잘 읽어보시고 의문점은 병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얼리 성형외과 황수진 원장입니다.
곧 다가올 추석 연휴에 성형수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성형외과에서 마취 통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취는 일단 수술하고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을 없애는 것과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이나 발전돼서 공포 같은 게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식을 소실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취과 의사는 수술 전에는 환자분 혹시 병력이 있는지 그런 거 체크해서 마취와 수술 계획을 세우고, 수술 중간에는 이제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분 혈압이나 맥박이나 호흡 상태, 산소 포화도 등의 모니터링을 하고, 혹시 수술과 관련해서 환자분이 어떤 생리적 반응을 보이면 필요하면 그거에 대한 처치를 해야 되고, 수술 후에는 호흡 관리와 마취와 수술에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진통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면 마취는 환자는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의식 소실하고 통증만 컨트롤하는 마취이고, 전신 마취는 호흡까지도 저희가 같이 컨트롤하면서 근육 이완까지 더해져 가지고 비교적 큰 수술에서 행해지는 마취로, 보통 수면 마취랑 비교해서는 기관 내 삽관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국소 마취는 쌍꺼풀 수술이나 작은 절개 부위 같은 처치로만 이루어지는 수술에서 환자 의식 소실 없이 주사로 일정 부위만 마취하고 행해지는 수술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크게 수면 마취로 할 거냐, 전신 마취로 할 거냐, 이거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가슴 수술이나 윤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가 행해져야 근육 이완이 이루어져서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눈 수술이나 코 수술, 지방 흡입 같은 경우에는 수면 마취로도 충분히 수술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그런 건강상의 질병을 간혹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혈액 검사로 알지 못했던 간염이 있으시다든지, 심전도 검사에서 방실 차단이나 부정맥이 발견된다든지, 이제 혈압 같은 경우도 뭐 평소 생활하는데 문제 없었는데 고혈압이 있다든지 저혈압이 있다든지 발견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술 전 검사에 혈액 검사, 심전도, 혈압 체크해서 혹시라도 이제 발견하지 못한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하고, 만약에 그런 게 수술과 마취에 부담이 될 상황이면 뭐 연기를 한다든지 처치를 먼저 하고 수술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얼리 성형외과 황수진 원장입니다. 보통 이제 마취를 많이 하면 머리가 나빠지느냐, 뭐 뇌 손상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성형외과는 크게 해당은 안 되겠지만 이제 소아 마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부모님들 많이 걱정하시고 하는데,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취제라는 건 어차피 한번 들어가서 다 대사 과정을 통해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영구히 남아가지고 뭐 손상을 준다든지 뭐 후유증을 야기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속설로 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술은 어차피 이제 간이 무리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수면 마취제나 그다음에 저희가 쓰는 혈관으로 쓰는 약제도 대부분 간에서 다 해독을 해서 배설이 되는 과정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 많이 마시면 아무래도 간에 좀 부담을 줄 수 있잖아요. 수술 전에도 금주, 금연 그거를 꼭 지켜주시라고 하는 게, 최대한 환자분이 빨리 회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술을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최소 3일 전, 아니면 더 길게는 뭐 일주일 전이라도 금주가 가능하시면 술을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신 마취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수술이잖아요. 그리고 투여되는 약제도 더 많을 거고, 통상적으로는 시간도 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단한 수술에 비하면은 금주 기간도 더 길면 그게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취 약제가 더 많이 들어가요. 수면 마취라는 게 약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진짜 뭐 많이 들어가도 안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실제 교과서에서도 이 범위가 되게 넓게 나와 있어요. 약 농도 그 범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체중이나 뭐 성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세팅된 양이 있는데, 그거를 주입하고 환자 반응을 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증량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죠. 마취 중간에 깨는 거 예전에 영화도 있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신 마취는 저희가 호흡기계를 통해서 흡입 마취제로 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면 마취는 혈관 통해서 지속적으로 마취 약제가 주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면 마취는 사실 약제나 개인 차이에 따라서 뭐 그 의식의 소실 정도가 뭐 얕은 마취, 뭐 깊은 마취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수술 중에 깨서 그 상황을 뭐 끝나고 기억한다든지 이런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면 마취 경험상으로 보면 환자분들마다 그 약 농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레인지가 넓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체중이 똑같은 환자라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얕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똑같은 용량에 좀 더 깊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환자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혹 환자분들마다 마취약 처음 들어갈 때 이제 약간 잠꼬대 하는 듯이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바로 주무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중이나 후에 저희가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환자 호흡이 이제 잘 돌아와야 되는지 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손가락, 발가락에 그 모니터를 달고 저희가 체크를 해요. 근데 매니큐어는 색상에 따라서 간섭이 너무 심하거든요. 특히나 어두운 계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산소 포화도보다 더 낮게 체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0손가락 다 지우시기 힘드시면 최소 한 2개 정도는 꼭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